근데 난 조국이라는 분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서울대 교수 한참 전부터. 왜냐면 노동자 대학에서 강의 나오시고 훌륭한 분인데 글도 많이 쓰고. 네, 그래서 알게 됐어요. 기분 나쁘고 얼굴도 잘생겼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조국이라는 분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운동권 전문용어 나와서 하는데 정파 어떤 정파에 어떤 뭐 뭔지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쪽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고 옛날에 산호맹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백태웅하고 박노해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야 옛날 운동권 정서라고 옛날에 진짜 저기 노동의 새벽 보고 그러면서 박노해는 진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정말 위대하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버렸는데 욕하면서 버렸는데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저는 오랫동안 이 사람을 붙잡고 있었어요. 예, 조국이라는 다른 몇몇 분이 있는데 조국이라는 사람을 붙잡고 있었는데 조국을 너무 욕하는 거지. 뭔가 이렇게 묻다가 그 생각은 드는 거예요. 처음에 질투한다. 나이도 어리지. 얼굴 잘생겼지. 서울 법대 출신이지. 대학 교수하지. 부족한 게 보인다. 심지어는 애도 이뻐. 너무 이쁘게 생겼어. 아들도 되게 잘생겼어요. 뭐 부족한 게 없다. 그래서 질투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공정성과 관련돼서 10일 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새끼 내가 되고 있는데 얘를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마음 들겠죠. 근데 입시 제도 자체가 그런 혈연 연출 따져서 뭐 저기 추천서 만들어주고 뭐 체험학습 시키고 이게 미국에서 얘기하는 입학사정관 제도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거 국내에 그대로 도입을 했고 조국시도 그렇게 했고 보니까 근데 그게 불공정하다는 거야. 없는 집안에서 봤을 때는 그거 불공정하다는 거야. 공정성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야 그것도 말이 된다. 나는 그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왜 그거를 조국한테 얘기 안 하고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 그 마음이 더 강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가능한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만 양쪽에 다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 거기까지. 근데 이거 가족이라면 가족제도 얘기하는데 가족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 가족제도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가족이라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는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 그 사람이 그렇다고 심각하게 위반한 것도 아니고 제도권 내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좀 했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 예,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엥겔스를 보고 있으면 약간의 회의 같은 게 들어요. 약간의 역사적인 과정에서 막 추적을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부장 제도가 정답은 아니다. 예, 알겠어요. 그 역사적인 산물에서 가부장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혈연 관계에 대한 얘기도 또 때에 따라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엥겔스 얘기를 하면서도 옛날에는 이거를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회의에 빠졌어요. 어떻게 모르겠다. 심지어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합리적인 구성이 있는 거 아닐까? 혈연관계라고 하는 게 그리고 정세적인 유대관계가 꼭 합리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조금 더 가족제도와 관련된 걸 최근 거 막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정립을 했다면 서술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지금 옛날에 좀 정리해 놓은 걸로 따지면 그냥 사실 그대로 엥겔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옳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했을 텐데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뭐냐? 분명히 핵가족이나 일부 일처제가 인류가 처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고 특히 가부장제 역시 역사적인 산물이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심에 대해서는 거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얘기한 건 좀 반대돼요. 생각보다 이거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 생각보다 저 역사가 오래됐다. 근데 역사의 산물은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엥겔스는 가부장제도 있잖아. 일부 일처제도 이런 거 인류의 역사로 봤을 때 역사적인 산물인데 얼마 안 됐어. 제가 굳이 번역을 하면 1000년이나 됐을까? 이 정도밖에 안 됐어. 1000년도 안 됐겠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엥겔스의 가정이 틀렸다. 뭐냐? 목권의 세계사적 패배 없었다. 역사적으로 종적으로 가부장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됐을 거다. 1000년이 아니라 20만 년 중에 사피엔스가 출현한 20만 년 중에 절대가 가부장제가 유지가 되는 사회였는지도 모르겠다. 위계 질서에 따라서 가족도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가족에 대한 초점 자체를 가부장제로 두는 게 아니라 혈연관계라고 하는 또는 정서적인 유대관계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유대관계. 내가 지탱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의 가족. 사람들이 존속할 수 있는 그 유대적인 관계. 이런 식으로 좀 재정립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그 유대관계, 정서적인 교류에 의한 유대관계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 제가 그래도 유물론자잖아요. 호르몬이나 감정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성적인 것보다.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어쨌든 비합리적인 거는 합리성으로 무장을 하긴 해야 할 텐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엥겔스는 가부장제 핵가족은 가족의 모범적인 모델로 정착해 우리에게 가족상의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 엥겔스가 얘기한 게 아니지. 엥겔스는 핵가족과 일부 일처제가 인류부터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죠. 가부장제 핵가족은 가족의 모범적인 모델로 정착해서 우리에게 가족상의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진짜 아닌 거 아니야? 이 질문은 공통적으로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가족의 신화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 부분은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건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네. 가족의 신화. 가족은 상막악한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최후의 보루예요. 진짜 안식처고 최후의 보루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진짜 가족이라고 하는 게. 가족끼리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끼리 구박은 해도 해주잖아. 우리 영화에서도 성경이 경석을 자기 시다른 동생이죠. 남동생을 구박은 하지만 결국 보듬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내가 비록 우리 어머니한테 막 큰 소리를 쳤지만 내 엄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사고를 쳐도 내 새끼잖아. 예,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진짜 최고의 노루예요. 안 시켜요. 따뜻할 때 필요할 때 꼭 안아줘야지. 구박하다가도 진짜 필요할 때는 꼭 안아줘야지. 너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냥 안아줘야지. 흔들어주고. 예. 예, 그리고 피곤한 가장의 무거운 어깨에 짊어진 삶의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나의 치명적인 허물과 실수를 무조건 덮어주는 따뜻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것.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벗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의미에서 가족이라고 하면 사랑으로 뭉쳐야지. 정서적인 유대 연결이 돼야 돼. 물론 그것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혈연 관계에 의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정서적인 교류야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랑 없이 어떻게 살아? 나의 자존감 어떻게 해? 나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 기본단위 나라고 하는 게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관계가 정으로 넘쳐야지 사랑으로 만들어져야지. 예, 내가 확신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시간적인 여유 있지만 그래도 그냥 결론 삼아 꼭 얘기하는 게 사람들한테 아니 가족제도 이제 변화할 겁니다. 변화하는데 정서적인 유대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저는 얘기해요. 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 그 인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감정이 있고 호르몬이 있는 그래서 그것이 나를 때에 따라서 지배하는 그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예 그냥 노골적으로 스킨십하면서 지낼 수 있는 예, 내가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사가족이라도 만들어라. 그게 나의 최후의 보루가 될 거다. 반칙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애를 낳아야 된다. 아니면 뭐 부모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예, 최후의 보루들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놔야 된다. 그리고 정서적인 교류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호르몬이잖아요. 네, 이게 허울 좋은 얘기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험 심리학에서 실험값으로 나오죠. 직접적인 스킨십을 하는 게 비교도 안 되게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고 그렇게 되는 현실적인 얘기죠. 네. 제가 유물론자라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예, 꼭 얘기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도 중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말하지 않고 안아주는 게 더 나의 정서에서 예, 안김을 받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안아줬을 때 내가 안음으로 해서 그 정서적인 예, 유대관계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예, 저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는 어쨌든 가족의 신화 자체가 평등적인 권력 관계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의 문제 제기를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계에서 좀 넘어가서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갈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의 저는 개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금 정치학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치학을 굉장히 높게 봐요. 왜 정치학을 높게 보냐면 물론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냥 지금 얘기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열등한 존재로 아예 존재론적으로 밑에 박아놨어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의 지위에 이렇게 그다음 노예의 지위를 더 낮게 특히 외국인이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열등한 존재를 이렇게 내려놓고요. 근데 제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다른 데 있어요. 뭐냐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잠깐 살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특성을 논리적으로 매우 잘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탁월하게 설명을 했어요. 2500년 전에 설명을 이미 해놨어요. 뭐냐 남성은 정자를 생산을 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이성적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씨앗은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씨앗이라고 하는 거, 정자라고 하는 거, 씨앗이라고 하는 게 그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리고 그 영혼의 중심은 이성적인 것이죠. 예.
영혼의 내용은 옛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이, 이제 대충 건너가려고 했더니 그래도 얘기를 정확하게 해드리자. 하나를 알더라도 좀 재밌게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조금 바꿀게요. 고대 그리스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동성애가 횡행했다는 얘기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죠. 그죠?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제 관계이자 동성애 관계였을 거라고 추정해요. 소년의 풍습에 의해서 그랬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문헌을 읽고 있으면, 특히 향연을 읽고 있으면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뭐 그렇다 치고, 근데 그 옛날에는 40대 이상, 40, 50대 된 아저씨가 10대 후반에 20대 초반 되는 젊은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데, 옛날에는 당연히 가르칠 때, 요즘은 책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교재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교재가 없잖아요. 나 따라 해봐라 뭐 그런 식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거기에 철학적인, 학문적인 얘기, 삶의 태도, 기타 정치적인 얘기, 군사적인 뭐 훈련, 뭐 갖가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적인 관계도 맺어요. 소년의 풍습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제 관계이자 동시에 애인의 관계로 설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너의 맑은 정신을, 너의 이성을, 너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는 생명의 원기로, 이성으로 가득 채워줄 것이 너에게 정액을 넣어주고 해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생명의 씨앗으로서. 좀 더럽게 느껴지나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그 위에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얘기를 안 해요. 왜? 편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지네들끼리만, 철학하는 지네들끼리만 얘기하지. 그랬을 거야 하면서 미친놈들. 그래서 남성은 중요한 거 뭐? 영혼을 움직이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위치가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여성은 당연히 임신과 출산을 하죠. 그 영혼을 이렇게 정액을 받아야 되는 열등한 존재로 얘기합니다. 특히나 남자는 그 얘기도 해요. 폴리티카에서, 정치학에서 남자애는 정액을 넣어주면 되니까 여자애는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 그래서 남자애들이 9명쯤 거느려도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임신 기간 동안. 근데 이거는 출산을 너무 목적으로 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산을 목적으로, 생식을 목적으로 너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속된 존재로 얘기한다, 여성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제가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본 단위가 돼서 그 국가를 만들게 되는 구성 단위라고 생각했던 거, 그걸 넘어서서 뭘 또 생각했냐면 가족의 경제를 얘기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얘기해요. 가족과 함께 가족 경제 얘기를 해요. 가사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그 가사가 집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이코스가 되고, 오이코스라는 말이고, 영어로 넘어가면 이코노미 되고요. 이코노미, 경제하게 되죠. 경제. 그러니까 가사, 먹고 사는 문제가 뭐야? 경제인데,
집안일이에요. 가족의 얘기예요. 가족이 없는. 예.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들을 먼저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의 사회 국가의 단위에서의 기본 단위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물론 남녀 관계, 가족 관계 분명히 얘기해야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간주했던 게 제가 보기에는 경제 문제를 다뤄놨다고 보다가 현실적인 얘기, 이상적인 얘기 말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높게. 근데 가족 제도를 결국 뭘 생각했냐면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구조로서 가족 제도를 할 수 없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지위나 아이에 대한 일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한계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는 안 써놨는데 근데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해요. 이 부분만큼은 현실적인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보다도 더. 그 다음에 근대 사회에서의 자연법 사상에 대한 홉스, 루소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여기 넘어갈게요. 당연히 남성 중심이었다라는 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근대 결혼관도 이기적인 개인 이거 나중에 기회 되면 따로 한꺼번에 쭉 홉스, 로크, 루소는 세 개를 따로 한번 언젠가는 얘기하겠습니다. 헤겔로 넘어가죠. 헤겔도 재미있는 결혼관에 대한 얘기, 가족제도 중에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정말 잘했는데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헤겔에서 이게 헤겔의 법철학에서 나오는데 지틸리카이트 일륜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잘 해요. 그래서 일륜성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우리 생물학적으로도 설명은 가능하겠으나 통상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게 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넘어가고 자연스럽게 국가에 대한 사랑으로 넘어가는 경우 보편적인 인류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까지 넘어갈 수 있겠죠. 사람이라면 등이. 그러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연대 의식이나 사랑에 대한 의식이나 뭐 하나의 공동체 이론으로서 서로 우애가 넘치고 협력적인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나. 그 설정이 되는 관계의 시초는 뭐냐? 가족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가족에서. 그렇게 해서 국가까지 얘기가 됐기 때문에 법철학에서 다른 겁니다. 국가 이꼬르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법이 성립이 되느냐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데 헤겔은 여기서도 지금 쭉 넘어가서요. 변증법적인 합의에 의해서 가족, 사회, 시민사회, 국가라고 하는 변증법의 관계를 어렵게 설명하면서 일륜성의 발전 단계를 쭉 설명하는데 다 집어치우고 그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헤겔의 사랑의 변증법은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자녀 출산이라고 하는 이런 걸 결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성별 분업적인 가족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온종적인 가부장 가족 제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여전히 여성에게는 한계가 있는 그리고 전통적인 가부장제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헤겔의 위상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헤겔도 이렇게 자 가부장제도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비판 얘기하고요. 넘어갈게요. 이렇게 넘어가고요. 가부장제에 대한 이거 옛날 것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새로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가족 제도가 해체가 될 것 같다라는 위기 의식이 조금 생겼었어요. 제가 왜? 제가 대학생들한테 지나가다가 이런 거 물어보요. 저는 어렸을 때 자기소개서를 쓴다.
나는 어디에서 엄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밑에서 맨남 맨녀의 맷째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시작하죠. 벗어날 수 있나? 요즘에 그렇게 하면은 다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아빠 무섭니? 권위가 넘치시니?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요 요즘에? 아니요. 엄마가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집중발구가. 예, 엄마나 아빠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당연히 가부장제도 하에서 아빠에게 고모수로는 안 받아줬지만, 고모수로는 안 받았지만, 먼지털이로 많이 맞고 지냈던. 생각해보니까 아빠보다 엄마한테 더 많이 맞았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억까심정이 있구나. 근데 어쨌든 진짜 엄한 아빠라고 하면 무서운 이미지를 가득한 그런 걸로 해서 전형적인 가부장제 위기 속에서 살았어요. 특히나 아시다시피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에 일제시대 잔재, 군사문화의 잔재, 폭력과 권위에 넘쳐있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뭐하고 연결이 돼? 가족제도하고 연결돼요. 자, 이게 놀라운 사실이지만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얘기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 특히 아빠, 그건 아빠하고 뭐하고 동시를 시키냐면 아버지, 국가, 법, 그리고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켜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하실까봐 또 애써 얘기하네. 김일성도 북한에서 뭐라고 해요? 어버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국가이자 신이잖아요. 또 진짜 이 수령관 어쨌든 아버지, 국가, 국가, 그 다음에 신, 이걸 같은 위치에 놓고 수직적으로 생각하는 체계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위기의식이 최근에 들어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아빠가 아니거든. 이미지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권위가 있고 뭐 이런 위치가 아니라 친근한 위치로 바뀌었고요. 엄마의 위상도 마냥 따뜻한 그런 것만도 아니고요. 어쨌든 좀 바뀌었어요. 지금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가족제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현실에서 느껴지는, 젊은 사람들이 느껴질 때 그런 거 생각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가족 내에서 아빠가 설거지를 한다? 이거 지금은 당연한 거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집안일을 한다?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굳이 나눠야 돼? 아빠가 해야 될 일, 엄마가 해야 될 일, 역할 나눠서 역할 분담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기존의 질서는 해체가 될 것이고 가족 개념도 변화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혼율도 많이 증가했어요.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엄청나게 증가해서 제 주변에도 이혼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옛날에 이혼을 왜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요즘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잘했었지. 당연히 잘했었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 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한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제도 안에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나와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위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 다음에 결혼도 요즘에 안 해요. 30대 40이 다 돼가는 남자애들 통계 보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더 결혼 안 한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거 뭐지? 근데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가족 제도에 대한 얘기가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이 자본주의 가족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뭐 얘기가 되는데 이제 변화해서 이제
이런 걸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 하면서 쭉 넘어갈게요. 가족의 유형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대가 됐고요. 이미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포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나 지금 정보화 사회의 인간관계가 새로운 인간관계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가족 제도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돼서 뭔가 바뀌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변한가? 과거에는 위기적이고 수직적인 위치에서 분권화되고 다양화되고 수평적인 관계의 변화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 제도 자체도 이런 식으로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닌가. 혈연이 중심이 되고 이세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탄생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예인지도 모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스킨십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가족이 새롭게 탄생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거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가족 제도 자체는 호적 제도를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지금 당장. 근데 서서히 변화될 거다. 변화해야 되고 그거 앞으로 고민해야죠. 젊은 사람들이 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평화되지만 좀 하면 되는 거고 조금 젊은 사람들 이제 고민을 하려나 생각해서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탈권위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생산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역사적인 토대가 변화하고 있고 지금의 물적인 토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새로운 가족 관계에 모색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부분만큼은 전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쌍방향적이고 다방향적이고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제해놓고 새로운 가족 제도를 모색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기 모독서부터 시작해서 뭐 루이스 모건이 됐건 엥겔스가 됐건 아니면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됐던 해결이 됐건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혈연 중심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 출발을 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국가의 모습까지 발전을 하게 된다. 사회 기본 단위로서 가족이 필요했다. 다 인정을 해요. 인정하겠는데 거기서 여전히 문제가 됐던 건 수직적인 위계 질서였잖아요. 거기서 좀 벗어나자 이제. 쌍방향이 열리고 그 다음에 분권적인 형태로 다방향적인 방식으로 인간관계도 맺고 그러한 식의 가족제도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포용적으로 열린 방식으로 가족제도를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요 얘기가 많이 바뀔 겁니다. 이제 문화와 관련되는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제가 다음 주부터 재즈 얘기하고 로큰롤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등장하는 철학적인 얘기는 조금만 하고요. 음악과 관련되는 얘기를 좀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1920년대 문화, 1960년대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한선영